여기에서 분화가 터지면 화산재가 엄청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도쿄도예요. 도쿄도를 전부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뭐 일본은 진짜 완전히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망했다. 폭삭 망했다.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간다 그러는데 완전히 뭐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과연 없겠느냐. 결국은 여기까지 분명히 영향이 오겠죠.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렇게 영향이 올 겁니다. 이제 일본 정부로서는 재난 방지 교육 같은 것도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도 거기에 만화 표지에다가 그렇게 날짜를 박아 넣은 이유가 경계심을 가지라고. 그때 안 오면 더 좋겠지만 내 꿈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예지몽이 왔을 때 일어났지 않느냐. 이번에도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 예지몽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경계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만화책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근데 사실 일본 국민들은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재난 교육 같은 거는 잘 돼 있어요. 오랫동안 역사 속에 일본은 항상 지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진이 이제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하고 그다음에 뭘 준비하고 어디로 피난처를 마련해 놓고 미리 이런 것들은 교육은 잘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화책에는 분명히 올해 7월 5일 새벽 4시 18분에 쓰나미가 밀려온다. 터진다, 폭발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 미리 예고하면 그날에 예를 들어서 고지대로 가서 잔다든가, 그날은 다른 데 가서 뭐 홋카이도로 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목숨 건질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이 할머니가 그렇게 예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그 예지몽으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과학자들이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딱 예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휘둘리지는 마라. 어디까지나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제 이게 후지산이잖아요. 그죠? 후지산이 분출했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후지산이 분출한 게 10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년 주기로 터지는데 지금 주기보다 조금 더 벌써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터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응축된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폭발하면 지난번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분화가 터지면 이 색깔이 화산재가 엄청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30cm, 짙게 회색으로 보이는 거 이거. 이 부분이 30cm고 좀 옅은 데가 8cm고 더 옅은 데 1cm, 아주 희미한 회색에는 0.01에서 1cm 정도.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도쿄도예요. 도쿄도를 전부 다 덮어버려요. 찌바현하고 여기가 가나가와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화산재가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가나가와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도쿄도 일부 지역은 완전히 뭐 30cm 쌓여버리면요, 아예 차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정전 다 되고 뭐 거의 사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화되는 그 분출되는 화산재가 도쿄돔을 가득 채우는 한 350개 정도 가득 채우는 양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이제 만약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깔려버리면은 저거 복구하는데 진짜 예산도 많이 들 테고 에너지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리고 기능 마비됐던 거 그거 어떻게 다 복구하는데 엄청난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자금이 들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이 거대 지진이 한번 왔을 때 난카이 트레프트에서 거대 지진이 온다 그러면 후지산도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뭐 일본은 진짜 완전히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망했다. 폭삭 망했다. 뭐 그 얘기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뭐 잠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지질학자들이 아까 32만 명 정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돼요. 1억 2,500만 중에 죽는 사람이 32만 정도면은 대부분 산다는 거잖아요. 인명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 가까이 죽었는 것에도 상당한 쇼크였는데, 지난번에 고베 대지진 때도 한 6천 명 넘게 죽었죠. 그렇긴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32만 명 엄청난 인원인데, 그렇지만 일본 전체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정말 그렇게 얼마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인명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닌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인프라 같은 게 전부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간다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뭐 잃어버린 10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IMF 겪고 나서 나라 망했다 그랬죠. IMF 왔을 때. 뭐 나라 망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그 뒤로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됐다고. 그건 뭘 말하느냐니까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파괴는 건설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노후된 게 많아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벌써 5, 60년 전에 전부 다 깔렸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노후돼가지고 이거 뒤집어엎어서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회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한꺼번에 막 전부 다 파괴돼 버린다 치자.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새롭게 완전히 다시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전부 다 새롭게 개조를 하고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우리 IMF 때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것 때문에 새롭게 심은 그 인프라들이 굉장히 뭐랄까 미래지향적이고 새롭게 심은 인프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얽히고 설켜가지고 쉽게 건물들 쓸만한데 쫙 썰어버리고 새로 짓기가 애매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막 어떤 일을 해서 건물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됐다, 아니 금이 갔다, 도저히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밀어버리고 새롭게 짓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완전히 새 건물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국도 옛날에 IMF 때 이후에 그렇게 해서 발전했듯이 일본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는 팍 지마가 있긴 있지만 분명히 그렇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할머니 분이 만화 그랬던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꿈을 꾸면서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뒤에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더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 살아남은 일본 국민들이 모두 다 일심 단결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단결심이 굉장히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중앙집권 체제였잖아요. 그죠? 나라님이 전부 다 관리를 다 파견하고 중앙집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의 중앙집권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봉건제였잖아요. 봉건제라는 거는 지방자치제가 지금 발달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 지역의 영주들이 다 최고의 힘을 쓰는 그리고 그게 이제 쇼군이라고 있어가지고 쇼군한테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제일 그랬잖아요. 자율성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결이 잘 안 돼요. 일본 전체가 하나로서.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사회학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본도 한번 대재난을 한번 당하거나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한번 민족으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나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사실이 있어야지 일본 국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데 그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일본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부로도 침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내부끼리 싸움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부가 단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 엄청난 재난이 닥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일본인들이 일심동체로 협심 단결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일본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샘솟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만화책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의 그 역사적인 경험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뭐 일본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거나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방금 이 그림들 다 그리면서 설명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데 가마다 히로키라는 교수가 지진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학자인데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2035년을 경계해가지고 앞뒤로 5년 정도 해가지고 이때 100%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여기에서 뭐 70%, 80% 확률을 뭐 또 이번에는 80% 확률을 이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심이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림 보면 그 주기적으로 다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산이 명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100%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대비할 거 아니냐 이거. 100%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사람은. 다만 스팸이 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2035년 앞뒤로 5년 해가지고 10년 그 사이에 100% 온다 이렇게. 그 100%를 얘기해야 일본 국민들이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거대한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이 거의 막 그 폭삭 망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물론 뭐 바다를 끼고 옆에 떨어지긴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영향이 과연 없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아까 그 할머니가 예언한 그 지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쓰나미가 밀려오면은 이렇게 밀려올 거예요. 이렇게 밀려오면은 결국은 여기까지 분명히 영향이 오겠죠. 이렇게 영향이 올 겁니다. 오긴 오는데, 그런데 아마 에너지는 많이 떨어져서 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는 충분히 대피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이제 막 경계심 울리고 하면서 재난 메시지 다 오고 하면 금방 이제 한국에서는 대비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쓰나미에 대한 피해액은 물론 뭐 여기 어느 정도 잠기는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南海트래프트에서 아까 말한 9.1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일본 전역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한국에게도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 때 이게 터지면서 이 일본의 해안선이 5.3m 더 태평양 쪽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던 바다 속에 있던 이 육지가 솟아오른 거란 말이에요. 솟아오르다 보니까 해안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때도 분명히 그렇게 퍼질 텐데, 이제 이게 흔들림이 분명히 한국 이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워낙 거리가 멀고 또 바다를 한 번 더 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경주에서도 한 5점 얼마인가 지진이 왔었잖아요. 그죠? 그걸로 보면은 그때도 분명히 일본의 지진하고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 5.0, 뭐 5에서 6 정도의 어느 지역에서는 지진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때 사실은 일본에서는 6 정도 오는 거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요. 일본은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다 되어 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6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 그동안 지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물들 같은 것들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물론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한 7, 8 정도까지는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 있을 거다. 그렇긴 하지만 괴멸적인 뭐 피해를 입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은 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제 일본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일본에서는 대환영이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역사 문제 같은 거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도 어떤 뭐 요구하는 것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요. 그 일본에서는 대환영이었죠.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나라를 팔아먹는 외교를 했다. 거의 굴욕 외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자기들한테 좋은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일본 사람들이 진짜 대체적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야후 집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물론 그 야후 집회는 약간의 그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 우익들이 그게 댓글도 많이 달고 주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트이긴 한데, 근데 야후에 보면은 그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 이제 자주 해요. 주제 달아놓고 그게 억세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식으로 여론조사하는 거하고는 좀 물론 다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큰 흐름을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한번 참고해 볼 만한데,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거에 대해서 80% 가까이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야?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계엄령을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있는 하나의 범법자란 말이에요. 헌법을 유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그 전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반일이냐,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친일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 그게 보면 반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을 바라볼 때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언론이나 아니면 우익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가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을 친일이냐 반일이냐 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을 절대 이해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한국을 잘 아는, 한일 관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언론은 보면요 정말 수준 낮아요. 일본 언론들 가끔 보면은 그게 나와서, 특히 TV에 나와서 하는 것들 보면은 전문가도 아닌 그냥 일본 그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스포츠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예능인이라든가 뭐 일반인들 그 수준에서 나와서,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코멘트하고 해야 일반인들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한일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을 패널로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 심도 있게 디스커션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고 이렇게 할 텐데, 대부분이 일본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데 나와서 하는 게 무슨 가십거리 다루듯이 하는 경우들 많고, 아니면은 전문가를 초청한다 해도 보면은 맨날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하는 이상한 그 전문가들 있죠. 혐한에 가까운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거야, 한국을. 내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쓰게 된 하나의 큰 동기가 됐지만, 그래서 일본의 진짜 그 TV나 보면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한국을 바라보는 그 분석적인 시각이나. 내가 얘기하지만 분명히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대,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전문가, 조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글 보면은 명확히 얘기를 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한국의 정치를 친일이나 반일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혐한이 있잖아요. 그죠? 혐한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비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혐한인 거예요. 듣고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혐한들이 왜 나오냐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혐한은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 아니,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왜? 일본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그리고 친일파들의 문제 같은 거 있고, 우리는 친일파라는 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거기 부역했던 사람들 친일파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일파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자기들에게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좀 반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한국의 반일, 일본에서 말하는 한국의 반일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거야. 왜? 일제 36년 그 불법적인 점거, 우리는 불법적인 점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피해를 입었냐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보수 정권은 제대로 반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반일이냐. 그거는 지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일본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의 식민지라든가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 일본에 조금 뭐 비판적 얘기하면 이건 반일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일본 특히 자민당의 보수 정치가들은 거의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주 잘 맞는.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범법자이고 내란 수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고 이제 범죄자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본은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고 자기들에게 잘한 친일파로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재명 대표라든가 거기에 지지했던 한국인들을 반일로 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국을 좀 이제 아는 약간의 지식 엘리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에 나와서. 절대 반일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에 계속 일본 비판적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핵 오염수 그때 그 방류할 때도 이거는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거의 그렇게 표현하게 됐고 또 한 번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얘기도 하고 긍정적인 반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외쳤잖아요. 그죠? 실용 외교를 외치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거뒀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 이번에는 훨씬 일본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몇 번 언급했을 때 되게 중요한 파트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긍정적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바뀐 건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혐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저 사람 바뀔 사람 아니야. 이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땐 또 일본 비판할 거다.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카멜레오 같은 사람이다. 정치가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한 얘기 대충 들으면 어떤 분위기 좀 감이 잡히나요? 기본적으로 장노년층들은 대부분 이런 시각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지금은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지켜보겠다. 분명히 얼마 안 있어서 또 반일로 돌아설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어떠냐?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혐한이 아주 드물죠. 선거에 대한 이제 반응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하러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에서는 자민당 선거, 이제 중의원 선거라든가 참여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한 50%에서 60%, 50%, 60% 사이, 60% 좀 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와서 보면은. 과거에는 뭐 70%도 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거의 60% 넘기기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요.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중장년층이 많은 거죠. 특히 남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선거 때는 거의 선거에 투표하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민당 정치가들에게 투표하는 25%에서 30%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50% 좀 넘는 전체 투표율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전부 다 야당을 찍는다 해도 야당으로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퍼센트로 보면은. 이미 자민당 지지층 한 30% 가까이 이미 기분 깔고 출발하니까 거기서 20% 더, 25% 더 한다 해도 55% 된다 하더라도 전부 반대하는 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더 다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선거에서 만약에 투표율이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면 거의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지고 하니까 투표하러 가자. 투표해서 자민당을 반드시 혼내주자. 이런 데모도 나오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현재 일본의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제 얘기가 특히 이제 유튜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일본은 보면은 그 노년층들이 선거에도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노년층이 아직도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민당 정치가들 보면 60, 70대가 중심이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은 중장년층을 복지를 더 잘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너희들이 투표 안 가느냐? 투표 안 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투표를 가지. 이번에 7월 6일, 7일 정도 아마 7월 초에 아마 참여연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서 자민당 혼내주자 이런 이제 데모도 막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선거에 그 세대차가 분명히 나는데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일본에도 젊은 세대가 아베 총리 때는요, 아베가 울트라 우익이었다고 이제 한국에서는 보는데 정말 우익적인 인사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의외로 20대, 10대, 20대들이 아베 총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의 젊은이들 보수적이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베 총리가 죽고 나서 일본 자민당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고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 내지는 좌파에 가까우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국민의힘 당의 유승민 전 의원 알죠? 한국 사람들 대충 유승민 전 의원 알 거예요.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가들, 아베를 지지했던 모든 정치가들은 이시바 시게루를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던 시각으로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한국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되거나 국민의힘에서 뭔가 당대표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일본에서는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그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언론의 분석가들이나
제대로 된 정치 그 분석가들은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 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 때에 자민당이 참패를 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 기시다 총리가 3년을 지나고 더 연장을 하려고 그럴 때에 기시다 총리를 간판으로 해서는 중의원 선거에서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꾸자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정치 지형을 보면은 과거에 자민당에서 쭉 총리를 해왔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한글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 바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일본 총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정치가 한국에 상당히 호의를 갖고 있네. 현재 정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자기도 어쨌든 일본 자민당 내에서 보면은 약간 진보에 가깝고 중도 좌파일 수가 있어요. 이시바 시게루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중도 좌파에 가까우니까 내하고는 잘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이제 했으니까 사실은 자민당에서 지금 이시바 시게루가 계속 승리를 하는 한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앞으로 잘 해나가자 해서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민당 내에 보수 그 소위 말하는 자민당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 문제를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자민당 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자기 색깔을 그대로 이제 발현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렇게 대화가 되고 역사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떠미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한일 역전이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런 옛날의 일본이 아니다. 그리고 옛날의 한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의 균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일 역전을 얘기할 때는 한국이 일본 한편만 가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게 아니냐. 그게 내 취지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했듯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국이 앞으로 약진할 일만 남았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지질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정말 어려운 문제만 쌓였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일 역전은 상당히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에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비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니면 한국이 더 심하다 이런 이제 인식을 댓글에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한일 역전이 이제 지속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속에는 이 힘의 역학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는 영상들은 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새겨 보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떠미기준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